여의도 윤중로에 벚꽃이 만개하는 동안 국회에서는 날선 불꽃만 튀고 있습니다. 갈등의 한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있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물론 선거제도 개편, 4월 임시국회 일정 같은 시급한 현안들이 극한 대립 속에 꼼짝없이 묶여 있습니다. 오늘로 총선은 정확히 1년 남았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이슈부터 짚어볼까요? 먼저 주제어 영상 보겠습니다.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에게 해명글 올리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은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날랐다고 합니다. 이미선 후보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청와대 인사라인 전체를 물갈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야당에게 이런 후보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인사검증을 포기했으니 국회로서 의무를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논란이 된 주식거래 문제에 위법성이 없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계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서 불법이 확인되지 못했고, 전국 이영사회 회장을 제가 알아요. 예.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발사 딸이다. 어렵게 사는데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네, 지난 주말 사이 상황부터 이야기해보죠. 이미선 후보자의 주식 거래 논란을 둘러싸고 맞짱 토론 릴레이 제안이 펼쳐졌습니다. 시작은 이 후보자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충진 변호사가 SNS 활동을 평소에 하지도 않는데 이번에 해명을 위해서 직접 SNS를 계정을 열고 새로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나서면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많은 어떤 글들을 쏟아냈는데 두 번째가 이제 35억 원 부동산으로 갖고 있었으면 이런 욕은 먹지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자유한국당의 의원 자신과는 이제 또 사법연수원 동기인 의원에게 직접 토론을 하자라고 주광덕 의원이죠. 토론을 하자라고 제안을 해서 오충진 변호사가 이제 그 겉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부터 사실은 기류가 두 갈래로 바뀌었다라고 여겨지는 게 한 가지는 이 민주당 내에 혹은 또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거 봐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없지 않느냐 아무것도 라는 어떤 분위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바닥 민심 또는 국민들이 바로 보기에 이건 직접적으로 해명은 사실 부인인 우리가 그러니까 후보자가 직접 해야지 왜 남편이 대신 나서나 라는 그런 그 비판적인 어떤 시각,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네, 이 기류 변화를 차차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 변호사 주장을 조금 더 조목조목 들여다보면요. 네. 오 변호사 주장은 이제 일단은 이 제안 자체가 토론의 제안 자체가 일부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어디 저 후보자 남편이 그 인사청문위원한테 그 맞짱 토론을 제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부터 이제 약간 그 사실관계가 필요한데요. 사실관계 정리가 MBC 방송국에서 이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고 있으니 토론을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주광덕 의원과 오충진 변호사에게. 또 오충진 변호사는 그 제안을 받고 나는 억울한 게 있으니 내가 해명하고 검증할 부분이 있으니 나는 하겠다. 그런데 주광덕 의원은 그거를 이제 계속 무시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페북글을 올려갖고 맞짱 토론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페북글에서는 크게 몇 가지 이제 세 가지 정도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이테크 건설의 그 판결 문제 이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이고 네. 알았다면 내가 그거를 일부만 팔았겠느냐라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이미선 후보자가 주장을 했듯이 이 주식 거래를 실제적으로 했던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네. 남편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그 실체의 주식 거래 실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 부분을 해명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동안에 그 앞에서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네. 이 주광덕 의원이나 야당 의원들의 공세를 그대로 이제 전달하는 식의, 그래서 이제 상당히 민심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민심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본인이 판단한 거 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직접 해명으로 나설 수 있는 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만 정의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사실 해명에 대해서 판단들을 이제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주광덕 의원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도리어 다시 맞짱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광덕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쪽의 주장은 이렇죠. 후보자가 누구냐라고 되묻는 것이죠. 후보자는 분명히 이미선 후보자였습니다. 네. 만약에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주장대로 이미선 판사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해명 자체를 이미선 후보자가 하면 되는 것이다라는 주장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논란에 후보자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받지 아니하고 공개적인 청문회를 열어서 그 답변을 받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냐면 실질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설득해 나가는 과정, 자신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고 하는 태도로서 이 내용을 판단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공개적인 청문회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했다라는 부분에서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주장이죠. 당사자는 어쨌든 후보자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거부했다라는 게 한국당 주장입니다. 네, 청와대로서는 뭐 지명 철회 가능성이랄지 인사 라인에 대한 뭐 문제 제기 가능성 같은 거는 전혀 여지를 주지 않는 분위기죠. 네, 뭐 오늘 보도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이미선 후보자가 그러니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그 제기되었던 게 판사 시절에 과연 직접 주식 거래를 했느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회사에 유리한 판결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많은 부분이 해명이 되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 속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로서는 이 후보자의 어떤 주식 거래, 즉 이 후보자의 이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소신,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 이런 부분과 무관한 주식 거래라는 부분이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상 이제 가라앉았고 애초에 추천하게 되었던 그 전문성과 소신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자질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처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검증 과정의 보안 문제도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인사청문회 직후에는 여당 일각에서도 주식이 좀 많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부터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먼저 당대표, 원내대표의 말 차례로 보고 오시죠. 이민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판결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 한국당이 제기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선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되어야 할 사유가 많습니다. 초반에는 여당도 좀 말을 아낀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기류가 확실히 바뀐 것 같은데 배경이 있을까요? 네, 배경은 아까도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어찌됐든 오충진 변호사를 비롯해서 이 부부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야당에서 문제 제기한 건 그것이거든요. 이해충돌 방지 의무, 그러니까 판사 시절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사와 관련된 그런 그 재판 과정에서 그것을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는
내렸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법관 윤리 강령에 이런 기절이 있어요. 법관은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초래하는 경우 경제적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라는 게 이제 6조에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그 재판을 회피했어야 됐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어떤 부분에서는 그 회사가 사실은 이제 하청업체였고 또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게 유리하게 판결하지 않았다라는 뭐 이런 해명들. 그러니까 디테일한 어떤 해명들에 대해서 이런 해명이면은 사실 야당의 해명을 다 반박한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 쪽의 그 기류 변화의 어떤 핵심인 것 같고요. 한국당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걸 바라보는 게 왜냐하면 그것은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일개 의원들이 실제로 그것을 밝혀내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래 원장을 비롯해서 거래와 관련된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을 하지 아니했다라는 게 이제 한국당 측 주장이죠. 한국당의 반응도 잠시 뒤에 보도록 하죠. 이게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렇게 나온 건지 내부에서도 기류가 조금 달라진 건지 여당 의원들 목소리를 좀 더 보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의원은 이 후보자의 배경을 좀 짚어보면서 힘을 실어줬는데 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 내부에서도 어쨌든 할 말은 좀 하는 소신파로 통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상호 의원께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소신과 어떤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의견을 내시는 분으로 이제 대의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실 이미선 후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규모라든가 35억 상당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당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이것이 최초의 재산이 축적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야당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뭐 여러 가지 부당 거래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 해소가 되면서 이 부분은 그런 부분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헌법재판관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적격하냐 아니냐 이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께서 추천했을 때 실제로 과거에 우리 헌법재판관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특정 대학과 특정 어떤 성별에 치우쳐져 있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소수자의 의견, 그다음에 인권이나 노동의 문제, 노동 문제에 대한 어떤 감수성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87년 이후에 재판소가 만들어진 이래로 약 50명의 재판관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50명의 재판관 중에서 한 70% 이상이 서울대 출신의 50대 이상의 남성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미선 후보가 갖고 있는 40대 여성의 그다음에 비서울대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동안 필요로 되어졌던 어떤 다양성의 측면이라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자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어떤 흠결도 없는 부분이 드러나 있는 상황인데 단지 주식 거래를 남편이 했다라는 이유로 이런 기회를 없애는 것은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손해인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이나 이제 소신 있는 의원들이 이제 발언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특히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 똑같이 그런 입장을 가졌지만 향후에 이제 그런 입장을 바뀌게 되는 거로 보여집니다. 뭐 불법이 아니니까 괜찮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히려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공격이 국민들에게 조금 더 나쁜 방향으로 좀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방식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최운열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네, 지금 이 후보자의 어떤 논란 자체가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35억이다.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주식으로 35억. 특히나 조홍천 의원이 청문회 과정에서 주식이 많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돼서 언론에 제목으로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채훈열 의원도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이게 뭐 주식 투자는 무조건 나쁜 걸로 인상이 심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주식을 투자를 얼마나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적 재산 증식의 방법으로 주식 투자의 어떤 그 과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 그것이 너무 부각이 되고 또 일부 그 여야 공방을 하면서 주식 투자가 너무 많다든지 판사로서 다른 걸 하지 않고 왜 주식 투자를 했느냐 이런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이 아마 최운정 의원이 아마 걱정하는 어떤 부분일 텐데 핵심은 사실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과정이 중요하다. 예. 그 과정이 만약 떳떳했다면 35억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라도 그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아니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야당의 목소리를 좀 차례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엄호하고 있는 여당의 뒤에 일부 야당 지원군이 있는데요. 이들의 달라진 기류 보고 오시죠. 여러 의혹에 대해서 불법이 확인되지 못했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되었습니다.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습니다. 이발사의 딸도 헌법재판관이 되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될 것 아니냐. 지금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없어지고 그냥 부자들 자제분들이 잘 되는데 이러한 것도 국민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 네, 아까 잠깐 정의당 이야기 하셨지만 정의당한테 찍히면 낙마한다.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서 이제 이미선 후보자 이름은 지워졌다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런 입장을 오늘 이정미 대표께서 이제 밝힌 것 같고요. 그래서 정의당은 이제 그동안의 인사청문회 여러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또 누구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아마 그게 이제 이전 정부부터 쭉 그런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공이 데스노트 혹은 정의당 살생부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이제 붙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름의 이제 공신력이 있는 것이죠. 정의당이 반대한 후보자는 결국엔 낙마한다는 낙마한다. 거죠. 그래서 그만큼 어떤 정치 공세라고 하는 측면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배제한 상태에서 후보자가 진짜 적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가령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 거래라고 하는 것이 사실 주식 투자자는 약 25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십억 건의 주식 거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사안들을 가지고 연결시켜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전후 상황에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은 좀 말 그대로 좀 억측에 불과하고 어떤 정치 공세를 위한 그런 상상력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점들이 이번에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를 하지 그러냐 독서를 날렸었는데 이번에는 청소년한테 꿈을 주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뭐 이발사의 딸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의 사실 가장 큰 장점이 하나의 뭐랄까요 상징화된 그런 그 카피, 그러니까 뭐 광고를 얘기하면 카피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냥 한 표현으로 정리하잖아요. 지금 이발사의 딸이다라는 표현은 자신이 했던 뭐 미선 버핏에서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러니까 미선 버핏 그러면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그런 판사의 어떤 이미지를 부각을 했다가 지금은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그 속에서 판사까지 돼서 헌법재판관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입장을 확실하게 이틀 동안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로 정말 다시 바꾼 것 같은데 역시 그 다음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박지원 의원. 그러나 남편이 나선 것은 그것은 부적절했다라고 한마디 또 붙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좀 이따 아마 또 여론조사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부 야당의 지원 사격 배경도 어쨌든 결국엔 그 해명에서부터 어느 정도 뭐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나온 거겠죠. 물론 일부 야당의 이야기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완고한 반대 입장입니다. 보수 야당의 입장 보고 오죠.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주식 투자 의혹이 심각한 결격 사유로 지적되고 있는데도 청와대는 임명을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선 후보 사퇴해 주십시오. 법관의 명예 그리고 헌법재판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더 이상 5기 인사를 관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야당에게 이런 후보자를 수용하라는 것은 정부 여당이 인사검증을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로서 의무를 포기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미선 후보자를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역시 청와대가 강행 의지를 보일수록 보수 야당의 공격도 점차 뾰족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검찰에 고발을 했고 바른미래당도 금융위에 조사 의뢰를 한 상태죠. 네, 뭐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운영법,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 금융투자사업법, 업무상 비밀누설 및 공무상 비밀누설 그 혐의로 네. 이렇게 이제 아마 소송을 건 것 같은데요. 고발을 했죠. 그리고 네. 이제 바른미래당은 별도로 금융위에다가 이제 조사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주식 뭐 네. 거래 과정에서의 네. 뭐 부정이 있었는지 봐달라. 그런데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그 오신환 사무총장이 네. 그 2017년도에 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요 동일한 행위를 해가지고 사실 이제 낙마에 이르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제 보고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네. 이유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주식 자체가 상장 주식이 아니라 비상장 주식으로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 거래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어떤 헌법재판관으로서 적격하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낙마되었고요. 그러나 이번에 이미선 후보 같은 경우 그와는 아예 질과 성질 자체가 아예 다른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동일한 정치 행위를 하지만 실제로 그 대상의 이제 이질이 다르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이제 바로 검찰로 가져가는 것은 임명 절차도 끝나지 않았는데 가져간 것은 이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가정에서 실제로 오충진 변호사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해명들이 나오고 또 기존의 야당들이 같이 반대하던 입장들이 같이 동조하는 입장들이 바뀌는 네네. 과정에서 본인들이 더 이상 이것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서 결국 검찰로 가져가서 어떤 법리 공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은 뭐 더불어민주당의 네. 시각이기도 하겠죠. 여론은 어떨까요? 앞서 국민들의 여론 말씀을 하셨는데 CBS가 의뢰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보자의 자격을 묻는 질문에 부적격하다라고 응답한 국민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54.6%를 차지했고요. 적격하다라고 생각한 국민은 28.8%. 일단 비교적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읽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부적격이 54.6%, 적격이 28.8%. 지금 기간을 보더라도 사실상 가장 논란이 됐던 어떤 그 상황들에서 지금 질문을 다 한 것이고요. 네. 안에 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유의미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적격이라고 한 것의 대부분은 민주당 지지층의 20대 성별로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에서 가장 그 대통령을 많이 지지한 층은 30대예요. 그렇죠. 30대 네. 그다음이 40대거든요. 40대. 네. 그런데 지금 부적격을 세대별로 봤을 때 30대와 40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격하다가 거의 적격하다의 한 배 정도였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30대가 굉장히 부적격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지역별로는 역시 물론 영남 쪽이 부적격하다가 많지만 좀 눈길을 모으는 게 수도권입니다. 서울을 네. 비롯해서 수도권도 부적격이 적격보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달리 말씀드리면 지금 대통령을 지지한다거나 혹은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좀 제외하고 네.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의 계층별 또 지역별로 따졌을 때 30대 수도권이 네. 지금 부적격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청와대 임명 강행 움직임이 향후 이제 여론이나 국정 지지율에도 뭐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정확하게는 지금 저도 청와대에서 이것을 강행하리라고 봅니다. 네. 강행하리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지금 당장 강행하더라도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 부담으로 계속 이게 쌓여가는 것이죠. 이것이 직접적으로 뭐 어떤 촉발되는 네. 상황이 되지 아니하겠지만 이후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을 때 하나의 어떤 기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여론조사가 이제 오충진 변호사의 적극적인 해명이라든지 여당 내부의 기류 변화가 나오기 전에 치러진 여론조사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일단 해석을 해야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2020년 4월 15일에 치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총선까지 꼭 1년이 남았죠. 총선 D-1년 관심 지역구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 맞춰 민주당에 입당한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주제어 먼저 보시죠. 저는 총선 1년을 앞둔 오늘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성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중원구입니다. 그럼에도 지역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통령께서 나올 때 저에게 총선 출마 의사를 물어보셨고요.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고민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말 피하고 싶은 잔이었다. 오늘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윤 전 수석이 한 말입니다. 입당과 동시에 총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조금 1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전이라는 게 시의성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전국 상황이 과연 총선 출마 선언을 할 그런 상황인가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들 예상하고 있었고 여러 이제 언론에서 이제 이번에 임종석 실장과 함께 그 청와대로 나오신 분들의 어떤 출마 레이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여러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걸 본인 입으로 이제 처음 출마 선언을 한 것은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때 물론 이제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그 성남 중원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성남 중원에서의 자기 활동 이런 것들도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이른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네. 예. 성남 중원에 듣고 오신 대로 화해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을 쏘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았는데 일찌감치 나온 출마의 변 잠시 듣고 오시죠. 지난 20년 가까이 저는 성남에 살았습니다. 성남에서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중심은 중원구입니다. 그럼에도 지역개발 면에서는 가장 뒤처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오랜 세월 민주당의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곳입니다. 저는 21대 총선에서 중원에 출마에 승리함으로써 중원 탈환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지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승리,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향해 두려움 없이 뚜벅뚜벅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네, 국민소통수석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나 이미지가 물론 큰 힘이 되겠습니다만 이거 뭐 지역 내에서의 다툼은 끝난 겁니까? 아니 그렇지 않고요. 일단 당에서는 이제 경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성남 중원의 지역위원장과 함께 이제 아마 경합을 벌이는 과정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러나 청와대 에서 국정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국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임기 초반을 같이 했다는 것의 가치는 사실 주민들이나 국민들께서 평가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 전 수석도 지금 뭐 강조를 하고 있지만 성남 중원이란 곳이 오랜 세월 동안 민주당이 의석을 가져보지 못한 곳이라고 합니다. 지키고 있는 터줏대감이 누군가요? 신상진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고요. 신상진 의원. 대한의사협회장, 의사죠. 서울대 의학 박사까지 하고. 자, 중요한 건 굉장히 오뚜기 같은 분이에요. 이 성남 일대에서 사실은 유일하게 지금 현재는 자유한국당 의원이고요. 성남 그 지역구에서는. 그다음에 4선을 성공을 했는데 사실 그 총선에서 성공한 건 2번이고 나머지 2번은 총선에서 패했는데 하필이면 그 지역구가 계속 이 재보궐이 돼 버렸어요. 근데 재보궐에 2번 다시 부활을 하거든요. 그건 그만큼 사실은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잡초분석 같은 것, 그러니까 그 생존력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지역민과의 어떤 유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두텁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다시 부활하는 케이스, 벌써 2번이나 부활한다는 건 그만큼 멘탈도 강하고 이 지역에서 사실 살아남는 것으로서의 어떤 표본으로 지금 상징화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일하게
각각의 지역에서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승기를 꽂은 곳이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계속해서 사선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강한 상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투력이 강한 분이죠. 네. 그 밖에 관심 지역구들도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빅매치가 이뤄진다면 바로 이곳이 되겠죠? 네. 지금 뭐 현재는 이제 정세균 전 국회의장께서 지역구를 지키고 계시고요. 지난번에는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이 도전을 했다가 이제 아쉽게 패배를 한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보통 이제 국회의장을 역임하시고 나서 이제 불출마하는 관행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이제 향후에 펼쳐지는 전국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또 새로운 판단을 또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하게는 이제 현재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되고 있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상대편이 누구이냐.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사실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오세훈 시장이 이제 광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오느냐? 이 종로라고 하는 정치 1번지의 상징성을 누가 가져갈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정세균 의장과 그다음에 그 임종석 비서실장의 거취도 향후 진로도 아마 결정되고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지금 일단 거론되고 있는 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대진표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세요? 황교안 대표도 사실은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디로 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이번 총선은 사실상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사람들이 어디로 나올까?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뛰어나올 겁니다. 뛰어나지 아니하면 자신이 나중에 대선에서 입지가 줄어들거든요. 대신 나오는데 어디에 나와서 자신이 전체적으로 그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것을 대선 지금 잠룡들이라고 하는 대선 후보라고 하는 분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역시 이낙연 총리가 만약 나오신다면 이낙연 총리도 호남이 아니라 서울 속에서 가장 좀 힘든 부분을 어디로 택할 것인가. 그러니까 똑같이 황교안 대표도 내가 나가서 사실은 어떤 상징화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전체적으로 벨트화돼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곳, 그곳이 어딜까를 고민했는데 충분히 종로가 그럴 수 있는 곳이겠죠. 네, 그런 곳이 하나 더 지금 꼽아본다면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잠깐 얘기했던 서울 광진을이거든요. 지금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데 이곳의 한국당 담협위원장이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이곳에서의 매치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광진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추미애 당대표가 갖고 이제 한 4선, 5선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은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곳을 사실 옮겨 다녔어요. 강남에 있다가 서울시장하고 또 잠시 정치적 공백기를 갖췄다가 종로로 갔다가 종로에서 사실 그때 실패한 이유가 저는 종로 선거에서 자기가 여론조사를 믿고 다른 지역에 유세를 지원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놓고는 결국 다시 또 광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광진으로 가는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했는데 사실 본인이 가겠다고 하면 자기 의지대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당이 요청해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최근에 있은 보궐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어떤 폄하 발언 이런 것들이 과연 그 적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자산 가치를 계속 좀 조급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까먹은 상태에서 이제 광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그 탄핵과 그다음 대통령 선거, 그다음에 지방 선거까지 압도적인 승리를 이끌고 정당 지지율도 최고 55%까지 이끌었던 명실상부한 집권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것을 과연 넘을 수 있을 것인지, 뭐 빅매치로 조명되는 건 맞지만 그 지금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동안에 까먹은 게 너무 많다. 이런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 험난한 만큼 반전 드라마를 썼을 때 효과는 이제 극대화가 되니까 이제 본인도 그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당연합니다. 광진을을 아예 처음부터 이야기한 부분이 이 민주당에서 가장 상징화된 지역구가 어디겠느냐를 택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오세훈 시장은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최근이 아니라 그 정치 경력에서 사실 계속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시절에
네. 급식과 관련해서 사실 그 이 선거는 아니지만 투표는 아니지만 예.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패한 셈이 됐고요. 종로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공중전이 아니라 지상전을 해야 되는데 공중전을 하는 바람에 그 새롭게 간 사람이 종로 구민들에게 사실 그 마음을 사질 못했거든요. 네.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은 완전히 절박한 전 네. 시장은 절박한 마음으로 달려갈 겁니다. 선거는 사실 정말 변수가 뭐냐면 가장 절박한 사람한테 기회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까지 어떤 패배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나의 어떤 상품이 무엇이냐라고 스스로를 반성하고 들어간다면 그 절박함이 충분히 또 하나의 어떤 진짜 격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시각도 있을 수 있죠. 본인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부산 출마설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금 부산시당에서 영입 얘기를 공식적으로 꺼내면서 더 불이 붙는 것 같거든요. 전재수 부산시당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밝혔죠. 오면 좋다 이 정도 수준인데 그 이제 영입 제안으로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국 민정수석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현실 정치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도 없어 보여요. 되게 우연인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페이스북에 이제 그 조국이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글을 쓴 것에 조국 본인이 좋아요를 누른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본인의 의사가 네. 지금 어떤 뭐 언론용도 아니고 대외용이 네. 아니라 진심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 즉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출마나 총선에 거론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저하고 경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지금 뭐 범여권에서 대통령 뭐 잠룡으로는 가장 큰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100%라고 얘기하면 평론가가 아니니까 98%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은 대선 주자들이 뛰어들어서 하나의 어떤 그 구도와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총선이에요. 예. 대선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민주당 계열의 대선 주자들을 한번 쭉 보시면 아예 뛰어들지 아니할 유시민, 그러니까 자기 신이 어쨌든 안 네네. 한다고 했던 유시민 씨가 지금 2위, 3위를 달리고 있고 선두가 지금 이낙연 총리거든요. 네. 만약 자신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지 아니한다면 대선은 물론이고 당에서의 어떤 총선에서의 승리를 담보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추대를 해서라도 아마 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호남으로는 나가지 않겠죠. 왜 쉬운 길이니까요. 네. 그거는 워낙 또 지사까지 했던 어떤 예. 분이니까 그러면 무조건 서울에서 나와야 되고 서울에서 가장 힘든 곳을 택해서 자신이 정말 어떤 희생을 하면서도 승리를 이끌어냈다라는 거를 보여야만 당에서의 어떤 입지 또는 그 다음 대선까지 어떤 길이 보이거든요. 네. 저는 뭐 이낙연 총리의 그 서울 출마는 거의 확정적이 아니냐. 너무 뭐 확정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짧게 뭐 당에서도 그렇게 예, 보시나요? 뭐 98% 얘기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99% 정도 보고 싶고요. 네. 지금 거론되는 데가 물론 이제 서울도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세종, 네, 세종 얘기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여전히 이제 여권에서는 아주 압도적인 그 대선 후보로 되어 계시기 때문에 네. 호남 출신이시고 그러나 세종이라고 하는 상징성인 이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잇는 그런 이제 지방 분권의 핵심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종 출마설. 그다음에 네. 또 하나는 향후에 이제 좀 그 민주평화당이나 호남 바른미래당의 어떤 야권 통합 정계 개편과 좀 맞물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호남의 의석이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것을 전체적으로 좀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이낙연 총리가 역할을 할 필요가 호남에서의 역할론 이런 것들도 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어디에 가셔도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훌륭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1년 남았는데 정말 여러 가지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고 그때마다 뭐 여론도 출렁출렁하겠죠. 관전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보고 끝낼까요?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저는 박근혜 대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문재인 실정론, 정권 심판론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화두로 던지면서 뛰어나가야 될 테고요. 예. 여당에서는 또 다시 이제 박근혜를 다시 이제 살리는, 그러니까 다시 되살리면서 적폐가 아직도 남아 있다.
라는 그런 프레임,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뭐 다른 거 사상해 버리면 박근혜 대 문재인 프레임이 또다시 이루어질 거냐 아니냐가 또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총선 3연승에 도전을 하고 한국당은 연패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총선까지 분위기가 슬슬 달아오르고 있는데 차기 총선 승리하려면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 하셔야겠죠. 막막한 4월 국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죠. 지금까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서울 동작을 지역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